책 만드는 전은정의 생태 책방. 매월 첫 일요일 생태출판사 목수책방 전은정 대표와 함께 우리 삶을 둘러싼 자연 환경에 관한 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일본의 국민 작가로 추앙받는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 4편이 담긴 책인데요. 제목이 플랜던 농업학교의 돼지입니다. 예, 이 책에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 미야자와 겐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미야자와 겐지가 남긴 수많은 작품 중에서 생명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엿볼 수 있는 작품 4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짧은 동화지만 묵직한 주제의식이 담겨 있어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입니다. 네, 미야자와 겐지 딱 듣는 순간 은하철도 999의 원작자, 은하철도의 밤. 네. 그리고 주문이 많은 요리점. 이 책이 딱 떠오르실 그렇죠. 거예요.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요. 예. 그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미야자와 겐지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야자와 겐지는 1896년에 태어나서 1933년, 그러니까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00여 편의 동화와 400여 편의 시를 남긴 동화 작가였고 시인이었습니다. 동시에 학교 선생님이기도 했고 토양학을 전공한 농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석회비료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으로도 일한 경력이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미야자와 겐지는 전당포집 장남으로 태어나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도호쿠 지방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버지의 전당포에 가재 도구를 들고 와서 그걸 팔아서 끼니를 연명하는 농민들을 보고 미야자와 겐지는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겐지는 모리오카 고등농림학교, 현재 이와테 대학 농학부인데요. 여기를 수석으로 입학해서 토양학을 전공했고요. 짧은 생이었지만 아주 헌신적으로 농민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그 장마나 냉해가 잦아서 쌀농사를 짓기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당시 농민들의 고단한 삶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겐지는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일본의 전통 시인 단가를 지었을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21살 때는 친구들과 문학동인지 아자리아를 창간해서 본격적으로 시와 동화들을 이곳에 발표했고요. 겐지는 25살 때 가업을 잊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동화 작가를 꿈꾸면서 가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쿄 우구이스탄역에 있는 법화종 불교단체를 찾아가서 거기 학생들을 상대로 한 등사판 제작일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동화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인생 후반부에 농민들의 삶을 위로해 줄 글을 쓰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글을 썼다고 해요. 교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농사에 뛰어들어서 벼농사, 토양학, 식물학 강의들을 직접 하기도 하고 직접 산성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석회비료를 보급하는 일도 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농민들을 위해 일을 했는데 실제로 당시 농민들은 부잣집 도련님이 철딱서니 없이 행동한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불편해했다고도 해요. 예. 생전에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겐지가 생전에 작가로서 번 돈은 단돈 5엔. 그러니까 1921년 당시 5엔이 오늘날의 한 1만 엔, 1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요것뿐이었대요. 예. 그런 주목받지 못했던 작가가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5인 안에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몰랐던 부분이 많네요.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토코 산의 곰이라는 동화가 가장 먼저 실려 있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책에 실린 4편의 동화 중에 3편의 동물이 등장합니다. 모두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전할 수가 있어서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남해토코 산의 곰은 남해토코 산에서 곰을 사냥해서 그 가죽과 쓸개를 내다 파는 곰 사냥꾼 후치자와 코주로가 주인공입니다. 코주로는 곰을 사냥해서 먹고 살지만 늘 사냥할 때마다 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진행자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럴게요. 곰아, 나는 내가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란다. 나도 먹고 살려면 너를 쏴야 해. 죄가 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하면 좋겠지만 밭은 없고 나무는 높으신 분들이 차지하고 마을로 나가봐도 아무도 상대해 주질 않으니 할 수 없이 사냥을 하고 있단다. 너도 곰으로 태어난 게 업보라면 나도 사냥꾼인 것이 업보다. 곰아, 다음 생에는 곰으로 태어나지 마라. 네, 너무 마음이 약한 사냥꾼입니다. 예. 이 마음 약한 사냥꾼을 더욱 비참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을의 상점 주인입니다.
노모와 아이들뿐인 7가족에게 쌀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곰의 쓸개와 가죽을 상점 주인에게 헐값에 넘겨야 하는 이 사냥꾼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글의 화자, 그러니까 작가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곰은 코주로에게 당하고 코주로는 상점 주인에게 당한다. 그리고 상점 주인을 향해 비겁하고 약삭빠른 녀석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자연을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인간들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코주로는 곰을 죽이긴 하지만 결코 그 생명들을 필요하지도 않은데 해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코주로의 총 앞에 선 곰이 코주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뭐가 필요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코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가죽과 쓸개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그것도 마을에 가져가 봤자 비싼 값을 받는 것도 아니야.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너에게 지금 그런 말을 들으니 이제 나는 밤이나 고사리만 먹고 살다가 죽어도 좋을 것 같구나. 이 말을 들은 곰은 앞으로 2년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합니다. 2년 후에 틀림없이 너네 집 앞에서 죽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네. 그리고 곰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동화의 결말은 좀 슬픕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좀 슬프지 않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결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직접 글에서 한번 이 코주로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는 이 글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의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면 어디까지나 필요한 만큼이어야 하며 또 생명을 기꺼이 내어준 동물에게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동화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쏙독새별입니다. 예, 눈치채셨겠지만 쏙독새가 주인공입니다. 이 글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쏙독새는 정말로 못생긴 새입니다. 예, 작가는 쏙독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은 군데군데 된장을 찍어 바른 듯 얼룩덜룩하고 부리는 납작한 데다 귀까지 찢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고 나니까 이미지 검색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예, 실제로 찾아보니까 못생겼다기보다는 언뜻 보면 이 나무 껍질인지 바위 표면인지 잘 모를 정도로 전체적으로 색이 흙과 나무, 바위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새가 있는지 모르는 그렇게. 예. 근데 이 쏙독새는 너무 못생겨서 새들의 놀림을 많이 받고 삽니다. 쏙독새는 일본어로 요다카인데 요는 밤, 다카는 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쏙독새는 밤의 매인 셈이죠. 예. 이름은 밤의 매인데 매의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쏙독새의 날개가 아주 강해서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날아오를 때의 모습이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매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매의 입장에서는 못생기고 보잘것없는 쏙독새가 밤의 매라고 불리는 게 무척 싫었습니다. 그래서 쏙독새한테 이름을 바꾸라면서 안 그러면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어머. 쏙독새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모두에게 미움을 받나. 못생겨서 그러나. 나쁜 짓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한탄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늘을 날았는데 그때 입속으로 작은 벌레들이 저절로 들어와서 그 벌레들을 꿀꺽 삼키고 말았습니다. 장수풍뎅이도 입속으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꿀꺽 삼키고 말았는데요. 쏙독새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프고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매일 밤 많은 벌레들이 나에게 죽임을 당한단다. 그리고 이번엔 하나뿐인 내가 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것이 이렇게 괴롭구나. 슬프다. 나는 이제 벌레를 먹지 않고 굶어 죽을 테다. 매가 날 죽이기 전에 머나먼 하늘 저편으로 날아가 버릴 테다. 그래서 쏙독새는 타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양을 향해 돌진하기도 하고 별에게 가려고 힘차게 날아보기도 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기진맥진해버린 쏙독새는 날개를 젓고 땅으로 떨어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쏙독새의 몸이 봉합불처럼 하늘로 치솟아 끝없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쏙독새는 카시오페이아 자리 옆에서 빛나는 환한 쏙독새별이 되었습니다. 결말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야기는 쏙독새를 내 생명이 무시당하고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역시 다른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자각을 하는 그래서 생명을 빼앗기는 쪽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별이 된 쏙독새가 마치 산다는 건 뭔가 살아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하는 이 구도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동물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도 역시
동물이 그렇습니다. 나오나요? 동물이 이번엔 돼지가 주인공이고요. 아. 예, 이 책의 제목인 플랜던 농업학교의 돼지입니다. 돼지는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이 이야기는 좀 더 무겁습니다. 예, 요즘 점점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는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을 떠올리게 하는 동화입니다. 이 글이 아주 오래전에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주제가 요즘의 핫 이슈라서 저는 읽으면서 되게 놀랐어요. 이 동화는 플랜던 농업학교 축사에서 도축을 기다리는 돼지가 주인공입니다. 책에는 외래종인 요크셔든 바크셔든 돼지는 결코 자신을 멍청하다거나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책 속에 등장하는 돼지는 이렇게 인간처럼 기쁨과 슬픔, 고통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고 말로 다 표현해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지는데요. 인간들은 돼지를 쇠와 돌을 빼면 무엇이든 잘 먹어서 지방이나 단백질로 바꿔 몸 안에 저장하는, 그래서 무게만이 의미가 있는 물건처럼 취급을 합니다. 어느 날 나라의 왕이 가축을 죽이려면 누구라도 가축에게 사망 승낙서를 받아야 하고 승낙서에는 가축의 도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농업학교 교장도 돼지에게 사망 승낙서를 받기 위해서 축사를 기웃거립니다. 이제 도축하기 전에는 돼지가 살이 쪄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인간들은 무엇을 먹여야 되고 축사는 어둡게 해야 되고 뭐 도축 전에는 아예 먹을 걸 주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 이제 돼지가 듣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대화를 듣고 공포에 떨면서 괴로워합니다. 스트레스로 홀쭉해진 돼지에게 신경성 영양불량이라는 판정을 내린 농업학교 교사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돼지에게 강제 비육을 실시합니다. 사실 공장식 축산에서 현재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 돼지의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강제로 돼지의 위에 음식물 반죽을 주입하는 행위를 묘사한 부분은 읽고 있으면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돼지는 사망 승낙서에 반강제로 도장을 찍게 되고 농업학교 조수의 주머니 칼에 목에 찔려서 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화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잔인한 결말로 마무리되고 있는 동화입니다. 이 공장식 축산, 동물 복지 같은 그 요즘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느껴지는데 네. 이 마지막 작품 베지테리언 대축제 역시 그러면은 동물을 먹는다는 것,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동화도 참 특이한 동화인데요. 네. 사실은 이 동화야말로 진짜 무거운 주제인데요. 베지터리언 대축제는 주인공인 나아가 일본 베지터리언을 대표해서 뉴펀들랜드 섬 작은 산골 마을인 힐티에서 열리는 베지터리언 대축제에 참가해서 채식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토론에 참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축제에서 오고 가는 채식주의자들에 관한 이 다양한 의견들은 요즘 우리 주변에서 논의되고 있는 채식주의 찬반론 이야기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미야자와 겐지는 이 글에서 채식주의자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인 채식신자라고 말하는 게 더 맞다. 예,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실제로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했던 미야자와 겐지는 실제로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이 글에서도 약간 종교적인 색채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화에서는 찬성 쪽 입장만 강조돼서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 어디까지가 동물이고 어디까지가 식물인가? 동물은 안 되고 식물은 먹어도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인간의 신체 구조를 살펴보면 잡식동물로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금니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뭐 생태계 먹이사슬은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먹이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제로 채식주의 반대론자 얘기들인데요. 이게 듣다 보면은 그들의 이야기에도 분명히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야자와 겐지의 입장은 이제 채식주의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글 거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동물은 본능과 충동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점점 인간에 가까운 존재에서 먼 존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괴로운 일은 감각이 있는 존재에게도 역시 괴로운 일이고 인간에게 슬픈 일은 강약의 차이가 있더라도 역시 모든 동물에게 슬픈 일입니다. 채식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동화는 채식주의자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네, 책이다. 많은 책이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동화인데 생각이 이제 드네요. 어른들이 사실 읽으면 더 좋을 만한 동화이기도 해요. 이 음. 책과 함께 보면 좋을 만한 책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야자오 겐지가 죽기 전에 남긴 시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이제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그림책으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림책 공작소라는 출판사가 펴냈고요. 이 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야자오 겐지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겐지는 도호쿠 지방의 땅은 비옥하지가 않은 토양이라 이 산성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석회 비료 배급에 굉장히 힘을 썼고요. 농경지를 돌면서 농업 지도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과로와 영양 실조가 와서 급성 폐렴에 걸리게 된 건데요.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시는 미야자오 겐지가 투병 중이었던 1931년 11월 3일에 수첩에 쓴 시입니다. 이 시에 하루에 현미 4홉과 된장과 채소를 조금 먹고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채식주의자였던 미야자와 겐지의 식습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불교 신자였던 그는 세상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육식보다는 채식을 해야 된다면서 농민들에게 채식주의를 권하기도 했다고 해요. 또 시에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동쪽에 아픈 아이 있으면, 서쪽에 지친 어머니 있으면,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북쪽에 싸움이나 소송이 있으면 이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겐지가 동분서주하면서 만났던 그 지역 농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 역시 오늘 살펴보았던 4편의 동화와 마찬가지로 미야자오 겐지의 생명관과 인생관을 잘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시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보면 참 좋은데요. 되게 숙연한 기분이 들고 겸손해져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비에도 지지 않고를 읽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비에도 지지 않고,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에도 여름 더위에도 지지 않은 튼튼한 몸으로 욕심은 없이 결코 화내지 않으며 늘 조용히 웃고 하루에 현미 4홉과 된장과 채소를 조금 먹고 모든 일에 자기 입속을 따지지 않고 잘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잊지 않고 들판 소나무 숲 그늘 아래 작은 초가집에 살고 동쪽에 아픈 아이 있으면 가서 돌보아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 있으면 가서 볕단지어 날라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북쪽에 싸움이나 소송이 있으면 별거 아니니까 그만두라 말하고 가뭄 들면 눈물 흘리고 냉해든 여름이면 허둥대며 걷고 모두에게 멍청이라 불리는 칭찬도 받지 않고 미움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좋네요. 네, 참 좋은 시입니다. 네. 미야자와 겐지 그가 남긴 작품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그의 인생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좀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플랜던 농업학교의 돼지라는 책을 소개를 해주셨고 이건 동화책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그림책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책 만드는 전은정의 생태 책방이었습니다.